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사고가 난 도로가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된 일방통행 길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진행될 2차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해 운전자가 일방통행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운전자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빠르게 빠져나가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좀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진술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해당 도로가요.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운전자의 진술이 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본인이 지금 주행한 것이 역주행인지 몰랐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그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역주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역주행임을 모르고 이제 역주행 방향으로 운행을 하다가 뭐 마주 오는 차라던가 아니면 이 역주행 상황을 빠르게 피하기 위해서 난 사고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사에서도 이 역주행에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이나 배경 그리고 언제 지금 잘못된 사실을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블랙박스에는 사고 차로 대신에 우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담겼지만 역주행을 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음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언제 역주행이고 하고 있는지를 인지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차량은 이 운행 중에 지금 내비게이션을 작동한 채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서는 이제 길 안내에 대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 음성이 또 그대로 녹음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보자면 일단 호텔을 빠져나와서 바로 우회전하라는 그런 안내 멘트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뭐 잘못 길을 들었다 이런 부분이 또 안내 멘트로 나오는데 예. 해당 음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맞지만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음성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정말 끝까지 사고가 날 때까지도 역주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예. 아니면 도중에 인지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블랙박스에 경적 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운전자가 실제로 이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면 어떤 이 보험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겁니까? 또 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 의도해서 그런 사고를 냈다면은 그거는 고의범, 뭐 살인이라던가 상해라던가 자동차 역시도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의로 상해하거나 살인을 한다면은 고의범으로서 처벌이 되지만 예. 통상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주의해서 내지는 과실로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과실범으로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문제점,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문제라고 처벌을 받을 부분이 있겠지만 얼마나 그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는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주의했어야 될 그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또 중요하게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단순히 누가 끼어들기 할 때 내가 화났다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예. 원래 경적이 있는 것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알릴 때 경적을 울림으로써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게 할 목적이라던가 너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의미로 차량에서는 경적을 울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고 차량의 그 블랙박스를 현재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별도로 경적을 울리거나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시간이 짧았어요. 주행 시간이 짧았다고 볼 수 있고 꼭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이 사고 차량이 어떤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지 사고를 좀 더 줄일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에 있어서는 함께 참작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이제 경찰이 2차 조사를 할 계획인데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어떤 것을 좀 더 확인할까요? 그렇죠. 지난 4일에 일단 지금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1차 피의자 신분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제 1차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고요. 통상적으로 보자면 1차 조사에서는 일단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들, 어떤 진술을 하는지 좀 듣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해당 그 진술들을 가지고 그 외에도 지금 수집된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 차량의 블랙박스라던가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 그 해당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참고인 조사에 따른 진술들 그리고 주변 CCTV 화면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분석해 보면서 1차 그 진술, 1차 조사에서 나왔던 그 진술과 좀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상충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잘못된 것 같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변수가 없다면은 내일 이제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일 조사에서는 이렇게 1차 조사와 그 밖에 지금 수집된 증거 간에 만약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좀 더 소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런 역주행의 부분을 언제 인지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조사도 어떻게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더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인데 경찰이 좀 어떤 점들을 조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자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본인이 관련해서 이런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 아니다.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일단 중점적으로 조사될 부분은 결국 업무상 배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회사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민희진 대표 역시도 어떤 모회사가 될 수 있는 그 하이브의 어떤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인의 사무를 대신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에 위배돼서 그러니까 업무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게 본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럴 때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다른 이제 회사들과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부적인 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게 해를 끼치고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그런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민희진 대표는 구체적으로 그런 배임을 실행하거나 착수한 부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다른 회사나 다른 그런 자금원들과 함께 접촉한 내역이 있는지 접촉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 실현이 된 단계까지 갔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브 측과 지금 민 대표 측 사이에서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다,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사안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이 똑같은 쟁점으로 해서 지난 5월에도 이제 1차전 성격, 그러니까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제 하이브 측에서 사실 민희진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지분이 훨씬 미비하고요. 하이브가 이제 80%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도어의 그 지배 구조는 하이브가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희진 대표도 거듭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이런 경영권을 탈취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점을 이제 하이브도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해서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직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희진 대표가 법원 측에다가 이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중지해달라.
조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요. 결국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민희진 대표 이외에 다른 그 경영진들은 이제 하이브 측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대폭 교체가 되긴 했지만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업무상 배임을 주장을 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이브 측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의할 만한 좀 유의미한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민희진 대표의 행동이 일종의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임적 행위라는 부분은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배신적 행위라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비난이라던가 그런 불평 불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하이브 측의 주장처럼 이것이 회사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을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요 일단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사건인데요. 60억 원대의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제작해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좀 붙잡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예. 이번 이 수법, 이 마약이 유통되고 거래되고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수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로였어서 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이제 합성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약 등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사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지를 통해서 이제 구매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마약을 구매할 때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마약의 그 구입 대금은요,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자산 이런 것들을 가상 지갑을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과 같은 비교적 그런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을 본인들이 두고 갈 장소 사진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장소라는 것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도요. 예. 한 이제 시민이 아파트 화단에 있던 젊은 남녀가 이상한 것을 묻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 전화가 있어서 그 제보를 따라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화단에 버려진 것이 바로 마약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일당들이 이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할 때 뭐 샴푸병이라던가 아니면 풍선 같은 곳에다가 마약을 넣고 그거를 아파트 화단이라던가 아니면 하천가에 버려둠으로써 그 해당 사진을 다시 또 구매자에게 메시지로 보내고 구매자는 그 장소로 가서 마약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면 접촉할 일이 없었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마약이 유통이 되었고 마약이 숨겨졌던 장소가 2천여 곳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도 한 60억 원 상당의 마약이 이제 오고 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총책은 검거되었지만 일부는 지금 도주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무려 2천여 곳이나 되는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건데 그리고 상당히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럼 주로 좀 어느 곳에 좀 숨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숨긴 장소가 2천여 곳에 달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여러 곳 그리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곳까지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샴푸병이라던가 뭐 풍선, 여행 캐리어 이렇게 담겨 있으면 네. 그 안에 담긴 것이 마약이라는 생각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담긴 마약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지나다니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한 번쯤 볼 수 있는 장소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아파트 화단이나 아니면 이제 강변가라던가 이런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 이런 마약들을 이제 은닉해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매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날 일 없이 대량으로 이런 마약이 유통 가능했던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죠.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뜨거웠던 인수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우리나라의 어떤 엔터 업계에
굉장히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브와 그리고 카카오가 서로 이제 SM을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인수에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이 SM이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었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하이브가 이제 SM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SM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요. 지난해에 이제 공개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이 SM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하이브가 밝힌 것인데 당시에 SM 주식이 한 9만 원 정도 할 때 이 하이브가 내건 조건이 12만 원의 SM 주식을 사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받고 있는 그 혐의는 의도적으로 어떤 거대 자본들을 끌어와서 이 가격을 지금 단기간에 SM의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그렇다면 당연히 SM 주식을 지금 하이브가 내걸고 있는 12만 원에 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개 매수는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직후에 카카오가 대규모 자본을 통해서 이 SM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본인들이 이 SM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혐의를 하나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공시, 카카오가 이 주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 의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일부 누락한 점이 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번 조사에서도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8개월가량 시간이 걸린 이유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복잡하기도 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과연 어떤 주가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이 SM의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게 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SM의 주식을 사겠다고 이제 사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세 조정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까지 어쨌든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결국 송치 이후에 거의 8개월 만에 검찰 출석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증거라던가 다른 조사 내용들도 좀 충분히 확보를 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 그래도 범죄 혐의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좀 증명, 소환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는데 이 재판이 김 위원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되는 그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시세 조종 혐의가 있었는지,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공시 누락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동일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예. 과연 김 위원장에게도 이런 부분이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위원장도 이 전반적인 상황, 어떤 시세 조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본인이 만약 그런 시세 조종 혐의가 인정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대표가 본인이 주도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지시했는지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재현 투자 총괄 대표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본인이 관여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법적인 책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